꿈이 들려준 스토리. 세상 마법의 책이 열리고 모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던 날. 어떤 기억은 오래 눌러 담아도 썩지 않습니다. 발효되지도 않아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가슴 안에서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30년 넘게 꺼내기 싫었던 그 돌을 꺼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짓밟히고 나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하루를 버텨본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막, 평범한 세계, 7년에 기다려 얻은 자리. 저는 대기업 통신사 시험에 합격해 처음 바란이라는 작은 읍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수원에서 30분,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는 변두리였죠. 7년을 기다렸습니다. 정식 절차로 신청하고 또 신청해서 겨우 평택으로 전근을 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안성집에서는 30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처럼 열린 노조 집회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 일찍 돌아왔는데 스너프 과장이 하는 자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작자는 제 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걸어 제 토요일 행적을 캐냈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답하셨겠죠. 그 결과 저는 안성과는 정반대 방향인 안중이라는 곳으로 더 멀리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억울함은 따로 있었어요. 저와 함께 그 집회에 참석했던 동료들 중 일부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자기 부서에 앉아 일하면서 노조 활동으로 생긴 임금 인상 혜택은 똑같이 챙겨갔습니다. 왜 누구는 귀향을 가고 누구는 아무 일도 없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노조 지부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합원들을 부추겨 집회에 나오게 했으면 적어도 어느 선에서는 지켜줄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각 지사의 지부장들은 중앙 강성노조와는 달리 지역 간부들 눈치를 보며 부하내동하기 일쑤였습니다. 어쩌지 못해 총대를 맨 사람만 손해였어요. 안중에서 저는 사무실 일을 포괄적으로 맡아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농탱이 직원들은 전기실에 모여 고스톱을 치며 시간을 보냈어요. 숨이 차오르던 그날 저는 끝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소란이 났고 출타에서 돌아온 윤용석 지점장이 연유를 물어왔습니다. 그는 능구렁이였습니다. 근무 중 노름 사실이 위로 보고되면 자기 자리도 위험하다는 걸 계산했겠죠. 결국 저는 달래지듯 안성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처음으로 집 가까운 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2막, 도전, 전송실 실장, 그리고 불길한 예감. 안성지점은 회사가 전 직원에게 영업을 극심하게 몰아붙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본업보다 아파트를 돌며 상품을 파는 날이 더 많았죠. 작은 시골 지점에 발령받은 지점장과 과장들이 더 큰 곳으로 올라가려는 발판으로 직원들에게 필요 이상의 영업 건수를 할당하고 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송실 실장이던 양인덕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자리, 당신밖에 없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 골라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저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문서가 쏟아졌습니다. 안성 관내 광케이블 전수조사를 입력하라는 지시가 대부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전임 양인덕이 오래전부터 차일피일 미뤄온 작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제 몫이 된 것입니다. 선번장 내역과 실제 현황은 맞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막막했어요. 평택지사에 가서 배워볼까도 했지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전송실 직원들에게 물어봐야 오래된 여우 조씨 아저씨와 장기 근무했지만 겉만 핥은 이들이 답을 줄 리도 없었습니다. 밤늦도록 혼자 씨름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자훈 과장이었습니다. 3막, 심연, 그날 오후, 그리고 무너진 것들. 전화를 받자마자였습니다. 이 자식, 저 자식,
다짜고짜 욕이 쏟아졌습니다. 왜 전송 시스템 입력이 늦어지냐고,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임사가 묵혀둔 작업을 떠안아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한 채 밤늦게까지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욕부터 퍼붓는 상사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업무 부담, 생소한 시스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고립감, 거기에 욕까지 얹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습니다.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당장 올라와.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내리치려는 자세였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옆으로 비키며 그대로 2번 쳤습니다.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몸이 스스로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을 때리려 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귀양사리부터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전송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화끈거렸어요. 잠시 후 노조 지부장 백봉연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김자훈 과장이 병원에 갔다고, 눈을 다쳤다고, 사유서를 써야 해요. 식지 않은 열기 속에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자 지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나만 옳다는 게 되어 무조건 잘못했다고 써야 해요.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김자훈은 천안 단국대에서 안아골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폭행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수백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속에서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공놀이하다 낮았다고만 했다면, 눈치 없는 의사라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치료비가 훨씬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하에게 얻어맞은 것도 쪽팔리는 판에 거기다 속이기까지 해서 치료비를 낮춰줄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겠죠. 그게 참 괘씸했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사표를 낼 각오를 하고 연차를 낸 채 집에 있었습니다. 사막, 변환, 한마디의 말. 그때 평택에서 모 대리가 찾아왔습니다. 커피숍에 마주 앉은 그가 말했습니다. 뭐 하러 사표를 내요? 그냥 처분받고 다니는 게 최선이에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았으니까요. 그 후 아이를 업은 집사람이 천안 단대까지 병문안을 가고 치료비를 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도 가슴에 걸립니다. 오막, 귀환, 송탄에서 보낸 몇 년. 그들만의 리그에서 저는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자훈은 이후 몇 년간 과장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나마 균형이라면 균형이었습니다. 안성에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송탄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거기서 저는 몇 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간부라는 자들은 초록은 동색이라 했던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성질 더러운 놈이란 꼬리표를 붙였을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송탄 지점장은 발령 첫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전송실 신실장도 그랬고요. 그 온기가 얼마나 낯설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그 직장에서 제가 끝내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은 그날 김자훈과의 악연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 사건으로 알게 모르게 고생을 감당해야 했던 집사람, 아이를 업고 병문안을 가고 치료비를 내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그 사람에게 저는 지금도 미안합니다. 그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억울했던 날, 아무도 몰라줘서 더 외로웠던 그날의 당신은 어떠셨나요? 당신이 참아냈던 것들, 오늘만큼은 부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버텼던 게 아니라 살아낸 겁니다. 꿈이 들려준 스토리. 세상 마법의 책이 열리고 모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